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수도권의 분양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년 만인데요. 이 분양권 시장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청약 가점이 부족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투자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센 경제매거진 오늘 첫 순서에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세금은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분양권 매매 시장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또 유망 지역은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수도권 분양권 시장 활발하게 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두어 달 만에 벌써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권이 거래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분양권 개념 자체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분양권이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이 입주 이전에 입주할 권리를 넘기는 것을 분양권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안에서도 민간 택지냐 공공 택지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 1에서 3년이 전매 제한 기간이고요. 공공 택지는 1에서 5년입니다. 보통 중대형이 전매 제한 기간이 훨씬 짧은데요. 예를 들어 최근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중대형 아파트들의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분양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요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거래하는 걸 알고 싶어 하지만 이게 일반 주택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권은 일단 주택으로 취급되지가 않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분양권 거래를 할 때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요. 때문에 1순위 자격이 엄격한 청약 시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금도 순차적으로 낼 수 있어서 적은 초기 자금으로 원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다만 기존 주택 구입 개념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사나 시공사를 통해서 매도자가 정식 계약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간혹 정식 계약자가 아닌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의 물건이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정식 공인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매매 계약을 한 뒤에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계약서상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융자가 있는 경우 매도자와 함께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확실하게 점검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이게 혹시 속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짚어라. 이게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건데요. 이 세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금 문제의 경우 아무래도 분양권을 파는 사람인 매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 파느냐, 입주 주택이 돼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분양권도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분양권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50%, 1년에서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나 잔금을 치르는 순간 분양권은 주택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때는 40%의 세율이 다시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2년 이상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이 단기간 내에 이를 팔아야 한다면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네, 잔금을 치르는 순간 주택이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분양권 상태 또 갖고 있는 연한에 따라서 세율도 많이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령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에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분양권으로 매도하면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약 1,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등기 직후에 주택으로 팔게 되면 50%가 부과돼서 약 4,500만 원가량의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또 분양권에는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은 여러 채를 소유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향후에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를지 그런 시세까지 감안한다면 간혹 이런 전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성 후 그 주택으로서 전환을 갖다 시키려고 그러면 취득세도 부담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은 뭐 단기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한다라고 했을 적에 오히려 주택으로 완성시키는 게 불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완성 후 매도하는 부분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나중에 시세까지 감안을 갖다 했을 적에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까지 그 감안을 갖다 해서 그 최종적인 매도 의사 결정을 따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철세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것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분양권 거래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바로 어느 지역이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은 어디 있습니까? 네, 역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권은 인기 재개발 지역과 청라지구 같은 인기 택지지구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요. 결국 수요자들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대문 남과자동의 가재울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관동, 레미안 석관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만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매수 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흥덕지구의 경남 아너스빌이 5천만에서 7천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고요. 10월에 입주할 예정인 의왕시 내선동의 포일자이 같은 경우는 조합원 물량에 약 7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권 그 유망 지역도 일반 아파트 유망 지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과 도로 등 그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이나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와 같이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은 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권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일반 주택과는 다르고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적잖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권을 살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분양권을 살 때 이 단지가 얼마나 인기를 모았느냐, 결국 청약 경쟁률과 주변의 개발 호재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 봐야 합니다. 단지의 경쟁력은 좋은데 주택 경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돼 있다면 경기 회복 시에는 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만한 시기로는 올해 하반기도 좋지만 내년에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거래가 훨씬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라나 판교 등에서 본격적으로 분양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잡기도 좋으니 내년 상반기께에 또 분양권 매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서둘러 준비하시는 건 나쁠 거 없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참조하셔서 내년 상반기 한번 도전해보자 마음 잡수셔도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투자처, 수도권, 분양권 시장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한파로 얄팍해진 건 인심뿐이 아닙니다.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주머니 사정 만만찮은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담돼서 집에서 그냥 해먹어요. 15만 원 정도 드는데요. 요즘은 다 경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맛과 가격 둘 다를 만족시키는 초저가 가족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주머니 사정 걱정 없습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할 필요 없이 무한 제공되는 곳부터 가족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초저가 외식을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봅니다. 남한산성이 눈앞에 보이는 경기도 하남.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응집하는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로 인산이네. 여기 오이 소박이 국수요. 비빔국수 주세요. 점원들 손님들 맞으랴 정신없고 손님들은 북새통.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쁜 젓가락질로 가고 시원한 한 입의 기쁨에 모두 만족하는데요. 최고예요. 여름철 별미 중에 별미 끝내줘요. 시원하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들. 그런데 한 4명 정도가 식사를 했는데 주인이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 저희 비빔국수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집 국수 가격은 단돈 2,000원. 오늘만 2,000원 받는 거죠? 아니요, 매일 받죠. 아마 제가 국수 장사 그만할 때까지는 계속 2,000원 받을 거예요. 소박이 국수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아. 때문에 즐거운 건 손님들 목. 아유, 달달한 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새콤하고 시원하고 그래요. 혹시 저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닌지 주방으로 가봤더니 신선한 재료에 정성이 담긴 식재료들. 소박이 국수 자체가 개성식 개성 오이 소박이 국수예요. 어머니가 배우신 거를 제가 이제 또 물려받았거든요. 숙성된 오이에 15가지 특제 육수를 붓고 면발에 계란을 얹으면 오이 소박이 국수 완성. 손님상으로 내놓자마자 언제 놓은지도 모르게 개눈 감치듯 사라지는 국수. 시원한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지고. 우와, 시원하다 아주. 돈 10,000원 가지고 저희 직원 전 직원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주물 사장도 넘치지 않는데 요즘 한 그릇 잘 먹고 갑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쇼핑몰. 하염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출출하기 마련.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음식만 시켜도 10,000원을 너끈히 넘기 때문에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자신 있게 들어간 이분. 2명 런치 가격이 어떻게 되죠? 2분 오셨어요? 2분 부가세 포함해서 21,780원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당 10,000원? 네, 저희 평일 9,9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11,000원 조금 안 돼요. 이곳은 9,900원으로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게다가 무한정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다고 하는데 때문에 손님들 식사량 맞추느라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피자는 보통 주말에 100판 이상씩 저희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부터 다양한 리조또까지. 네, 저희는 현재 평일에는 한 50여 종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대략 한 60여 종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때문에 즐거운 건 손님들. 이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까지. 그뿐이 아닙니다. 다양한 샐러드에서부터 디저트까지. 마지막까지 확실히 책임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식 종류가 많고요. 가격도 싸가지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기 아주 좋았어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요. 되게 좋았고요. 음식도 맛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 먹을 수 있으니까 식구가 오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서울의 고기 무한 리필로 사랑받고 있는 집이 있다는데 후소문 끝에 한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오늘 원 없이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야, 먹어. 상추, 마늘 기본 재료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고기랑 고기는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 집은 다양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집입니다. 갖가지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들로 손님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고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기 종류하고 해물 종류에서 한 20여 가지가 넘죠. 근데 야채 종류까지 하면 30가지가 됩니다. 고기랑 고기는 모두 모였다. 게다가 믿을 수 없는 가격. 1인분에 7,900원. 7,900원으로 이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이 외식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싸게끔 해서 유통 마진 없이 방리다매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했습니다. 때문에 체면불구, 염치불구,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지글지글 고기를 불판에 구워서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니 소세지도 있고 차돌박이에다가 버섯까지. 진짜 이렇게 싸게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새 입소문 듣고 찾은 손님들 덕에 주인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양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양념된 거 산 거보다 싸게 먹힐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들 식구들끼리 합니다.
고기 운반 작업에 바쁜 손님들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에요? 맛있어서 100인분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시로는 한 4접시 정도 갖다 먹습니다. 손님들은 저렴한 가격에 무한정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주인은 매상 올려서 좋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싼 것 같아갖고 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글쎄 뭐 가족끼리 주말에 나와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고기 종류도 많고 뭐 싸고 먹을만 하네요. 입맛대로 취향대로 누릴 수 있는 초저가 맛집.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가정식을 벗어나 외식을 즐기고 싶다면 훈훈한 인심으로 전해지는 서비스에 마음마저 든든히 느껴지는 초저가 외식으로 하는 맛까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험 하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고개부터 절레절레 짖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재테크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보험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제대로 하는 보험 재테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명강의로 알려지신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 아직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 재테크가 될 수 있는 이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보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고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보험이 본인이 죽고 나서 돈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인식도 별로 안 좋고 또 대부분 이제 많이 보험을 납입을 하시다가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재테크에 있어서 정말 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고 다쳤을 때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투자라든가 뭐 상속이라든가 은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효과 또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초창기엔 그렇게 뭔가 다치거나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있어야만 돈이 지급된다 했었지만 요즘 사실은 목표를 정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 하게 되면 그 보험 내는 돈은 없는 걸로 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분들, 일반인 분들께 오늘 보험 재테크 얘기를 좀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은 보험 재테크를 얘기하기 전에 재테크의 원리와 원칙 정도는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시작을 하시려면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산을 가지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맨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일단 비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그 형태가 약간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요즘 뭐 펀드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뭐 펀드 판매 수수료라든지 뭐 운용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혹시 뭐 대출 있으신 분들은 뭐 대출의 이자 같은 것도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보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보장 수준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을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적은 거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이득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금이면 연금, 뭐 변액보험이면 변액보험의 동일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 사업비, 사실 보험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은 뭐 보험 설계사에 뭐 커미션도 줘야 되고 회사도 운용해야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보험 사업비가 적은 상품을 선택해서 세이브를 좀 하자라는 게 이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성과에 대한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그 결과를 수익률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적립식 투자도 해야 된다, 뭐 분산 투자도 해야 된다, 장기 투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이라든가 본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성향을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재테크에 있어서 이 세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절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는 그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죠. 네. 원가를 적게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세금 줄이는 것까지 한다. 이 재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들, 원리들 봤는데 설명해 주신 김에 몇 가지 복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칙들도 있을 텐데 그 추가를 좀 더 해 주시죠. 예,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복리 효과라든가 7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복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다 알고 계시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투입한 원금에 이자가 가산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형태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투자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자만 지급되는 단리에 비해서 그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복리 효과는 그것이 이제 복리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1억을 30년간 단리와 복리 예치했을 때의 차이 금액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금리 수준이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벌써 규모의 차이가 거의 뭐 1.7배에서 뭐 한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72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투입한 금액이 2배가 되는 기간이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공식인데요. 사실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 내가 가령 연 4%의 투자 수익률로 운영하는 어떤 그 금융상품이 있다. 아니면 또 수익률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은 72를 4로 나눈 18이니까 18년이 지나야 내 재산이 2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6%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7 나누기 6 해서 12년이면 이제 2배가 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약간 방향을 달리 해서 접근해 보시면 내 재산을 내가 3년 후에 내가 2배로 만들고 싶다. 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72를 3으로 나누면 24니까 나는 적어도 매년 24%씩의 투자 수익을 유지해야만 3년 뒤에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예. 사실 이 72 법칙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기간이 짧아져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기간의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또 운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돈의 늘어나는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공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재테크라든가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원리가냐면 복리 효과와 72 법칙을 같이 한번 혼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재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리를 해서 이자를 가산하고 72 법칙으로 해서 더 빨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시사점은 가능하면 지금 당장부터 뭔가를 실행을 옮겨라는 거죠. 그게 저축이 됐던 투자가 됐던. 왜냐하면 뭐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그런 가정하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제 수단,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투자 수익을 내 마음대로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투자 규모,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다음 달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렇죠. 오직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시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복리 효과와 72 법칙을 잘 혼합하면 적은 돈이라도 지금부터 뭔가 저축이라든가 재테크를 실행하시는 게 나중에 큰 어떤 복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투자를 좀 하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을지라도 어떤 그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장기 투자를 해서 그 투자나 저축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칭하고 넘어가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재테크라고는 원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와 원칙을 잘 뜯어보시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좀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러한 재테크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 사실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을 뵐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문제는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다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펀드나 뭐 어떤 걸로 수익이 조금 나게 되면 야, 이 돈으로 뭘 할까 쓸 궁리부터 하기도 하고 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실천하기 어렵거나 이런 걸 피해가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있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좀 뜯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재테크 습관에 굉장히 젖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잘못된 재테크 습관이 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지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재무 목표가 없거나 굉장히 그 두리뭉실한 정도의 불명확한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을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재테크라든가 이런 뭔가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예.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 사항,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충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심리적으로 못 이긴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테크를 하건 뭐 저축이나 투자를 하건 내가 뭐 2년 뒤, 3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위험이라든가 충격을 흡수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재무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 목표는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데 또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단기적인 재무 목표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뭐 현재의 금융이나 사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요즘 뭐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도 있고 뭐 90인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앞으로는 굉장히 인생이 길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2년 뒤, 3년 뒤에 내가 무언가를 이룰 것인가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이 재무적인 재테크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런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재무 목표도 갖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재무 목표도 있으시긴데 또 재무 목표와 전혀 무관한 금융 상품들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한때 뭐 인터넷에도 많이 뭐 한창 그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지만 뭐 어떤 상품 절대 가입하지 마라. 네, 네. 뭐 이런 상품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금융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그 수도 없이 많은데요. 종류도 많은데 그 상품들이 나쁜 상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재무적인 상황과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고민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펀드 하시고 해외 펀드 하시고 뭐 보험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2년 뒤 3년 뒤에 아 이건 아니네 라고 하시면서 절대 그건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그 재테크의 예. 방법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 대책인데 사실은 절세 대책은 부자이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무관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테크적 잘못된 습관을 좀 버리시고 또 잘 이제 성공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보험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상품군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이 주식이나 여러 가지 상품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들이 다 산 상품으로 나도 따라갔는데 수익이 제대로 안 나죠.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또 제대로 된 파악 없이 상품을 골랐을 때 책임은 내가 지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험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보험 재테크란 저희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뭔가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잘못된 재테크 습관을 가지고 벗어나서 뭔가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부자들이 왜 보험을 더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아하.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일단은 그 부자가 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들이 크게 한 4-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안전자산으로 활용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재테크라는 부분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로만 이제 목표로 하시는데, 투자 수익을 높이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위험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은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는 사실은 투자용 상품들, 주식이나 이런 뭐 펀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물가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유층들이 그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중에 일부를 이런 보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장점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주어지게 돼 있는데,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보험 차익이라는 부분은 내가 불입한 보험료에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에 대한 차익을 보험 차익이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그 보험 차익이 뭐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뭐 100억이 됐든 간에 그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세금의 절세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게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징이 그 보유 자산에 대한 어떤 구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70%, 많게는 9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상속세는 내야 되는데 뭐 물납으로 낼 수도 없고 현금화해서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급매를 해야 된다거나, 또 급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제 시가 평가로 전환되니까 부동산 상속 재산 가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상속세가 높아지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보험을 통해서 이런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이고, 또 부자가 나름대로 이제 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이 연금에 대한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연금의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형, 내가 몇 년 동안 받겠다는 확정형,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종신형,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원금은 놔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내가 수령하다가 내가 사망하게 되면 그 원금은 자녀에게 물려줘라라고 하는 상속형의 이런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가 은퇴 이후에 아주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는 사실은 이러한 기능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예. 뭐 보장성 보험에 관한 부분은 뭐 부자든 아니든 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아마도 어떤 그 보험 상품이 재테크로서 아니면 재무 설계의 어떤 수단으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해라라는 얘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투자 원칙, 법칙 같은 건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부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2000년대 초 들어서 10억 만들기 열풍이 불면서 그때부터 보편화된 게 재테크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테크는 빨리 돈을 만드는 거고 재무 설계나 관리는 좀 오래 걸리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재테크 재무 관리 뭐가 다른지 좀 분석해 보죠. 그러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 수익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무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인생에서 벌어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장 단기의 재무 목표대로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재무 설계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재테크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무 설계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되게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방금 그 부자들이 그 어떤 보험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분들이 보험 재테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무 설계, 보험 재무 설계를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 저도 보험 재테크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예. 보험 설계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사실 그러한 이유는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 보험 재테크라는 부분도 재무 설계의 어떠한 그 한 중심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변화도 이미 시작이 돼 있고요. 네. 사실상 예전에 뭐 고령화라든가 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저금리 저성장 그다음에 뭐 고용 불안 뭐 최근에 뭐 자통법 뭐 자본통합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재테크만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는 달성 가능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의 상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수익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라는 부분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 재무 설계 중에 큰 축 중에 하나로서 보험 설계라는 부분도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험 설계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단지 어떤 그 단어의 변경으로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보험 설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굉장히 확대 변형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실상 내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해보면 지출에는 그러니까 자발적 지출과 비자발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자발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거 의식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자발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지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내가 죽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 재산에 어떤 피해가 벌어진다든지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준을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재무 설계라는 입장에서는 아까 좀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거 표준화된 어떤 그런 계획을 통해서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저축 계획이라든지 뭐 절세 계획이라 이런 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마련해 놨는데 정말로 유사시에 비자발적인 지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포로 망가지는 거를 막는데 이 재무 설계에 있어서의 보험 설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네. 단순하게 돈을 얼마나 모으고 세금을 얼마나 줄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 자체를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떤 기능이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기능은 예전에 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이었지만 예. 사회 그 환경이라든가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험도. 그래서 나름대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운영시키는데 활용 가능한 보험 상품들이 많이들 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이 단순하게 보험 재테크에서 그냥 보험 설계를 말로만 바뀐 게 아니라 네. 기능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어제 시간에 이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축구 경기를 한번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축구 경기 11명이 이제 뛰게 되는데 네. 거기에는 뭐 공격진도 있고 수비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11명 모두 다 공격만 해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11명 모두 다 그냥 골대 앞에서 수비만 한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11명이 공격하다가 오히려 골을 먹어서 지는 경우도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재무 설계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면 11명이 각자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그 공격수들은 뭐냐면 뭐 일반적인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수비하는 부분은 세금 설계라든지 보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께서 이제 감독이신데 골키퍼가 상대방이 차는 공을 모두 다 막아내고 거기다가 직접 뛰어서 골까지 넣을 수 있으면 정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앞으로는 내 재산을 늘리고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재창출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앞으로 이런 보험 재테크에 관련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절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의 시간도 손꼽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